단타로 4천억 번 제럴드 로브. 그가 남긴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용감하게 미쳐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다는 진실을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안전한 투자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때 월가에서 증권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일궈낸 인물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사용한 방법이 당시 모두가 위험하다고 손사래를 치던 집중 투자와 단기 매매였다는 사실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그는 정반대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몰아넣고 그 바구니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장기 투자가 안전하다는 통념도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짧게 보유하는 것이 진짜 안전이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첫 번째 원칙은 거래량이 많은 주도주에만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손대는 사람보다 한 가지를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이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크게 넘어지는 함정이 바로 거래가 뜸한 소외된 종목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대장주만 골라서 파고들어야 값비싼 수업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목표를 아주 높게 잡으라는 조언입니다. 최소한 원금을 2배로 불리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애초에 시작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은 목표는 결국 흐지부지된 실패로 끝난다는 냉정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군중과 멀어지라는 그의 조언도 소름 돋을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모두가 몰려가는 방향은 이미 실패가 예정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투자 원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스스로 군중에서 빠져나오는 용기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다수는 늘 평균에 머물고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남들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대중이 열광하며 뛰어드는 시점은 오히려 발을 빼야 할 시점이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매수를 꺼릴 때가 진짜 기회라는 역설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값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평균을 뛰어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손절매입니다. 그는 손절매야말로 성공 투자의 첫 번째 열쇠라고 단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이익이 생기면 서둘러 팔아버리고 손실이 나면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원칙은 명확합니다. 보유한 종목이 10%가량 하락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투자를 멈추고 냉정하게 재점검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재빨리 빠져나오는 것은 전멸이 아니라 다음을 기약하는 전략적인 후퇴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좋은 종목을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성급히 팔아버리는 실수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자금 운용에 관한 원칙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가진 돈을 전부 투자에 쏟아붓는 행위는 처음부터 지는 게임을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금은 언제나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현금이야말로 위기의 순간 여러분을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확실한 기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완벽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조건이 눈앞에 드러나기 전에는 아무런 결정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그의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진리입니다. 다만 자금이 넉넉하다고 해서 수십 개 종목에 잘게 쪼개어 나누는 방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소수의 종목에 집중하되 총자산 대비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지나친 분산은 지식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서투른 도피처일 뿐이라는 그의 일갈은 뼈아플 정도로 정확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에서도 흥미로운 통찰이 이어집니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언제나 전체 시장의 흐름과 함께 판단해야 하며, 오랜 하락세를 겪던 종목이 거래량을 동반하며 강하게 반등한다면 이는 뚜렷한 상승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오랫동안 오르던 주도주가 힘을 잃고 상승세를 멈춘다면 시장 전체의 강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등장합니다. 매수하기 어렵고 매도하기 쉬운 종목이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이라는 역발상입니다. 이쪽의 매도 물량이 두텁게 쌓여 있어서 돌파하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한 종목이야말로
진짜 힘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직관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을 두려워하는 심리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뚫고 계속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가격이 눌리면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련한 투자자들의 매수는 바로 이 위험해 보이는 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통찰은 겉으로 보이는 공포와 실제의 리스크가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유 기간은 짧게 가져가는 편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조언도 인상적입니다. 이익이든 손실이든 재빨리 시연해버리면 불필요한 마음고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강조한 습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마다 그 이유를 반드시 글로 적어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미리 기록해두면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은 항상 후회로 이어졌지만 논리적으로 기록하며 분석한 결정은 그를 최고의 결과로 이끌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결국 그가 평생에 걸쳐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시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성공의 출발점이라는 그의 마지막 조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지금 세상은 비관하는 사람에게는 혹독하지만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넘쳐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앞서 다룬 내용보다 훨씬 더 실전적이고 훨씬 더 충격적인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만 아는 사람과 실제로 큰돈을 잃어본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직접 겪었던 뼈아픈 실패와 그 실패에서 건져낸 살아있는 교훈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소름 끼치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시장을 대표하던 초우량주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오를 때는 시장 평균보다 훨씬 크게 오르고 내릴 때는 시장 평균보다 덜 빠지는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종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 불과 2달 만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으로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가 대비 10분의 1 수준까지 주저앉는 끔찍한 폭락을 겪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종목이 예전 최고가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0년이라는 점입니다. 20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청춘을 통째로 바쳐야 할 만큼 긴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가격으로 사들이면 이토록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우량주니까 그냥 묻어두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이 사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결국 손실을 확정지은 채 팔 수밖에 없고 주가가 바닥까지 추락하면 사람의 심리마저 극도로 부정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타이밍에 사들인 사람은 결국 잘못된 타이밍에 팔아버리는 이중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종목이라도 충분히 연구하고 확신이 설 때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간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이 겪었던 인생 최악의 손실 경험입니다. 그는 시장에 발을 들인 초창기에 시장이 바닥권에서 서서히 탈출하던 시기를 만나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이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는 자기 인생 최악의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손실의 원인은 다름 아닌 당시 잘 나간다고 소문난 매수 세력에 편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다들 사고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따라 들어갔다가 크게 물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는 훗날 이 뼈아픈 실패를 두고 자신에게 찾아온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던 그 세력들에게 오히려 매일같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얻은 교훈 덕분에 훗날 찾아온 역사상 최악의 대폭락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교훈을 더 늦게, 그러니까 더 큰 돈을 굴리게 된 이후에 배웠더라면 그야말로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실패는 일찍 겪을수록 수업료가 싸다는 말이 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례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소액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가장 축복받은 시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그는 평생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물론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험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단언했습니다. 좋은 정보 하나 알고 있냐고 묻는 사람은 절대로 이 바닥에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곳은 결코 한 번에 큰 돈을 챙겨가는 요행의 공간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반복해 나가는 인내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꿔줄 종목 하나를 찾아 헤매는 사람과 매일 조금씩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만의 원칙을 다져가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넘어설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급하게 먹으려다 체하는 법이라는 오래된 말이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장 위험하다고 꼽은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쌓아온 상승분을 순식간에 전부 반납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시장 전체가 오랫동안 상승세를 이어온 뒤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상승폭을 통째로 반납해버린 종목은 이후 다시 반등하더라도 예전 같은 힘을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신호가 나타난 종목은 설령 다시 오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미련 없이 외면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막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든 종목일수록 오히려 팔기는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은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싸다고 착각하며 몰려들어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를 거꾸로 이용하면 하락 초입에 있는 종목에서 오히려 원활하게 빠져나올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실전 매매 타이밍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원칙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저항선을 뚫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목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시장 전체가 흥분에 휩싸이며 뒤늦게 몰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런 순간에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고 관심 있게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저항선이 뚫리기 한참 전 훨씬 더 유리한 가격대에서 이미 그 신호를 미리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흐름을 뒤늦게 따라가고자 한다면 다소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 번 더 확실하게 신호를 확인한 뒤에 진입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이어지던 하락세 끝에 처음으로 매수세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인다면 이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신호이지만 이 역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며 확인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돌파가 이루어졌는지 재차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과 일시적으로 눌렸던 가격이 확실한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한 뒤 들어가는 방법. 이 두 가지 접근법이 다소 비싸게 매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훨씬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실전 기법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종목을 고를 때 절대로 그 종목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반드시 다른 종목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강도를 가늠해야 합니다. 지금 살펴보는 종목의 주가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지 약한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지 미미한지, 상승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지 느린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 과정에서 가장 힘이 센, 가장 강한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장 전체의 추세가 상승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 대비 기대 수익이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나 자신이 충분히 자신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장 강한 종목을 골라 매수한다면 수익을 낼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검증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결국 큰 성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에서 냉정하게 교훈을 뽑아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해 보이던 우량주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회복하지 못한 이야기. 인생 최악의 손실이 오히려 훗날 자신을 구해준 최고의 행운이 되었던 이야기. 대박을 좇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냉정한 진실. 급등 후 거래량과 함께 상승분을 반납하는 위험천만한 신호. 저항선 돌파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여유. 그리고 항상 다른 종목과 비교하며 가장 강한 종목을 찾아내는 안목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시장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복할 수 없는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배우고 얼마나 냉정하게 실수를 인정하며 얼마나 꾸준하게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공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없는 기회의 공간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얼마나 정확한 원칙을 얼마나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왕초보 시절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구든 요리를 처음 배울 때는 계란 하나로 만드는 간단한 음식부터 시작해야지. 처음부터 궁중요리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궁중요리가 맛있고 화려해 보여도 기본기 없이 덤벼들면 반드시 크게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렵고 복잡한 종목, 남들이 대박이라고 떠드는 위험한 종목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래량 많은 대장주로 먼저 기본기를 익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훈련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입니다. 손실에 대한 공포와 더 큰 이익에 대한 탐욕. 이 두 가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법을 배워도 결국 잘못된 판단을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잃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두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순간에 사고 잘못된 순간에 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자금 관리 원칙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경험을 쌓는 단계에서는 투입하는 자금이 반드시 작아야 하며 자신이 가진 전체 재산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금은 스스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굳이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편이 훨씬 현명합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투입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돈을 위험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액으로 후련할 때는 장기 보유보다 오히려 짧은 주기로 종목을 교체하며 거래하는 방식이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길이라는 흥미로운 관점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 번 매매를 반복하며 경험을 쌓다 보면 장기 투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대박이나 그 반대의 쪽박 대신 꾸준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감각을 훨씬 더 많이 갖추게 됩니다. 이 감각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장기 보유에 들어가면 추세가 바뀌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도 일시적인 흔들림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도 있습니다. 왜 이 투자를 하는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시작한 투자는 결국 즉흥적으로 끝나거나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어떤 확신을 갖고 매수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미련 없이 팔아야 합니다. 처음에 그 종목을 산 이유가 장기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 수단으로 적합했기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들고 있는 이른바 원치 않는 장기 보유로 전락시키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든 손실이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목표, 금액과 손실 한도를 정해두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수량을 매수해 겨우 1%의 이익을 노리기보다는 적은 수량을 매수하더라도 10%의 확실한 이익을 노리는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신용을 활용한 매매에 대한 그의 단호한 태도입니다. 그는 절대로 빌린 돈으로 매매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작게 시작해서 작게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 목표한 수익을 얻기 위해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입하게 되고 결국 처음에는 이익을 보다가도 나중에는 그 이익을 전부 개워내고 손실까지 떠안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실력이 검증된 이후에만 조금씩 규모를 늘려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은 비유 하나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원리를 옷가게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품질 좋은 옷은 항상 제값을 받고 팔리며 절대로 세일 코너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언제든 수요가 몰리는, 즉 시장에 관심이 꾸준히 집중되는 종목만을 골라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값이 싸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비싸더라도 확실한 수요가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그가 평생에 걸쳐 증명한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판단을 절대 맹신하지 않고 항상 정반대의 의견도 가정해보며 스스로의 결론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검증하는 사람만이 결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래도록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교훈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새벽 2시, 아직 세상 대부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각에 홀로 불을 켜고 모니터 앞에 앉는 89살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절매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손실이 나면 무조건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 투자의 상식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이 노인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1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스스로 일궈냈습니다. 바로 일본 최고의 단타꾼 후지모토 시게루. 19살, 아직 세상 물정도 제대로 모르던 나이에 처음 주식을 시작한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오르면 팔고 내려가면 산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칙 하나로 70년을 버텨왔다는 사실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100억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손에 쥐었다가 순식간에 그 자산이 20억으로 쪼그라드는 끔찍한 순간을 직접 겪었습니다. 80억이라는 돈이 눈앞에서 증발해버렸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식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시장을 완전히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지모토 시게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크고 단단한 불을 쌓아 올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원칙과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손절매의 상식과 매매의 원칙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이론이나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실전 속에서 살아남으며 검증된 단순하고 명확한 규칙. 그 진짜 비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노장 투자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종목, 유명한 사람이 추천하는 종목, 뉴스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종목을 절대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 않는 길에 오히려 꽃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르는 주식을 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뒤늦게 따라 들어가고 조금만 하락해도 겁이 나서 던져버립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도 언젠가 다시 오를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버티다가 계획도 없이 물을 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돈을 잃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노장 투자자는 이러한 보통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 반대로 움직였기에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주가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뉴스나 재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료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통찰도 정말 곱씹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나쁜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그 악재를 더 이상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보유를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힘없이 무너진다면 그 호재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되었거나 더 큰 매도 세력이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뉴스나 화창의 순간적인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눈앞의 시세 흐름 자체에 집중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70년 투자 인생이 압축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고르고 매매하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가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지, 이익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익이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출만 늘고 이익이 줄어드는 함정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늘어나는 종목이야말로 진짜 알짜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특히 주목하는 숫자는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순수한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와 최종적으로 회사에 남는 순수한 이익입니다. 이 두 가지 숫자가 해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일단 관심 목록에 올려둘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가 단기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순간순간을 이용해서 매매를 회전시키지만 그 바탕에는 반드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장하는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는 늘 오르내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오르내림 구간마다 매매를 반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때마다 수확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매매 규모를 결정하는 그만의 독창적인 방법입니다. 그는 어떤 종목을 처음 발견했을 때 곧바로 큰 돈을 넣지 않습니다. 먼저 소량으로 정찰병처럼 매수해서 시장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 종목이 정말 괜찮다는 확신이 조금씩 쌓이면 그 다음에는 처음보다 2배 정도의 물량을 추가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반드시 성공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처음보다 6배에 달하는 물량을 몰아서 매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사용해 온 비율 매매 원칙입니다. 이 방법의 진짜 매력은 급하게 뛰어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급하게 오른 주가는 급하게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잘 모르는 종목이 갑자기 오른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면 비싼 가격에 물려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상승할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매수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소량을 정리하고 확신이 강해질수록 정리하는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익 실현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이 나옵니다. 도대체 손절매를 어떻게 하지 않고 70년을 버텨왔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얼마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는 규칙 자체를 아예 정해두지 않습니다. 30%가 올라도 더 오를 것 같으면 계속 들고 가고 반대로 겨우 몇 %만 올라도 팔고 싶으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실제로 미시언 손실 상태인 종목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평가 손실이 억 단위에 이르는 종목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손실을 감당하고도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여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손절매를 반복하다가 정작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즉 손절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금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물타기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흔히 물타기는 쪽박의 지름길이라고들 말하지만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타기를 활용합니다. 다만 원래 매수했던 가격으로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가가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서 추가로 매수한 뒤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그 물량만큼 먼저 정리해서 수익을 확정짓는 방식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가격에 산 주식이 크게 하락했다면 그 낮은 가격대에서 다시 대량으로 매수한 뒤 아주 작은 반등만 나와도 그 부분만큼 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이것을 20번 정도 반복하면 처음의 손실은 아무것도 아닌 수준으로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원금 회복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유연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제 그가 실제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사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단위의 캔들 차트를 주로 참고합니다. 캔들의 모양 하나하나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몸통이 큰 양봉이 나오면 상승으로 방향이 바뀌는 신호로 해석하고, 반대로 몸통이 큰 음봉이 나오면 하락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위아래 꼬리가 십자 모양으로 나타나는 캔들은 시세의 방향이 곧 바뀔 수 있다는 경고로 봅니다. 특히 그는 상승을 3번 시도했는데도 끝내 뚫지 못하는 모양이 나오면 매도 신호로 해석하고, 반대로 하락을 3번 시도했는데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모양이 나오면 매수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3번의 도전과 실패 패턴은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저항선과 지지선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매우 신뢰하는 지표는 시세의 과열과 침체를 숫자로 보여주는 오실레이터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낮은 구간, 대략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도하게 팔린 상태로 보고 매수를 고려하고, 반대로 70 이상으로 올라가면 과도하게 오른 상태로 보고 매도를 고려합니다. 다만 그는 이 지표 하나만 맹신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주가가 강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는 이 지표가 과열 신호를 보여도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침체 신호가 나와도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다른 지표와 함께 교차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활용하는 지표는 이동평균선의 흐름을 바탕으로 추세의 전환을 포착하는 지표입니다. 짧은 기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이 긴 기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신호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하고,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매도 신호로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균형표라고 불리는 조금 더 복합적인 지표도 함께 참고합니다. 이 지표는 기준이 되는 선과 방향을 전환하는 선, 그리고 미래의 지지와 저항을 미리 보여주는 구름 영역, 마지막으로 과거의 캔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후행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동시에 캔들이 구름 영역을 아래에서 위로 완전히 돌파하고, 후행선까지 캔들 위쪽에 위치하는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순간이야말로 그가 가장 신뢰하는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는 매일 수십 개의 차트를 눈으로 직접 훑어보는 훈련을 반복해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에서 과매도 신호가 떴다고 무작정 매수했다가는 훨씬 더 큰 하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호선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전히 완전히 역배열 상태이고, 균형표의 기준선도 여전히 우하향하고 있으며 캔들이 구름 영역 아래쪽에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라면 절대 성급하게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매수 타이밍은 이 모든 지표들이 하나둘씩 방향을 바꾸면서 서로 힘을 합쳐 상승 쪽으로 정렬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 뒤 하락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한번 크게 오른 뒤 잠시 쉬어가는 횡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짧고 잦은 매매를 반복하며 작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이 모든 원칙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더욱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경제 전문 방송을 틀어놓고 흘려들으면서 밤사이 세계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신문과 온라인 뉴스를 꼼꼼히 살피며 오늘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의 후보를 미리 추려둡니다. 시장이 열리기 직전까지 이렇게 추려낸 후보 종목들의 예상, 체결 가격을 지켜보다가 시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1시간 정도, 그리고 오후장이 열리는 직후와 마감 직전 30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매매합니다. 그는 이 시간대가 하루 중 가장 많은 매매가 몰리는 황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점심시간을 전후한 구간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잠잠해지는 시간이므로 힘을 빼고 쉬어가는 요령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오후에는 다음 거래일까지 포지션을 넘기고 싶지 않은 심리가 강해지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시간대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거나 아예 매매를 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귀띔합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되면 그는 그날의 모든 매매 내역을 손으로 직접 공책에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왜 이 타이밍에 매수해서 성공했는지, 왜 이 타이밍에 매도해서 아쉬웠는지를 스스로 되짚어보는 이 복기의 과정이야말로
70년 동안 실력을 꾸준히 쌓아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는 최고의 고점에서 팔고 최저의 저점에서 사겠다는 욕심을 절대 품지 않습니다. 그런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다가는 아직 바닥이 아닌데도 바닥이라고 착각해서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는 고점과 저점에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서 거래했는가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머리와 꼬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마음가짐으로 무리하게 끝자락을 잡으려 하지 않는 여유로운 태도가 오히려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규모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한 번의 거래로 엄청난 대박을 노리지 않습니다. 몇 원, 몇십 원 수준의 아주 작은 상승폭에서도 미련 없이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는 이런 작은 수익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옳은 타이밍에 정확하게 실현한 작은 수익들이 쌓이면 하루에 수백만 원, 한 달에 억대의 수익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하루 50만 원 수준의 작은 승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루 500만 원, 한 달 1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짧게 매매해서 무슨 돈을 버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한 달에 그만큼 버는 직장인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이러한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야말로 그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텨온 진짜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단연 자산이 100억에서 순식간에 20억으로 줄어들었던 시기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래도 20억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시세는 언제나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손이 떨릴 정도의 충격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그 이후 한동안 무리하게 다시 시세 차익을 노리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내며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위기 속에서 현금을 넉넉히 확보해 두었던 것이 훗날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던져줍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구간에 있을 때는 그 열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지만 그 착각이 무너지는 순간은 예고 없이 아주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과열과 침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평소에 꾸준히 살펴보면서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분위기로 흘러갈 때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원한 상승장은 없으며 버블은 결국 터지기 마련이라는 것이 시장의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66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컴퓨터를 단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훨씬 더 편리하고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컴퓨터를 사러 나갔습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는 타이핑이 그리 빠르지 않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자판을 두드리지만 그것이 주식 거래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이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에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그의 말은 투자를 망설이는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화면 여러 대를 동시에 켜놓고 한쪽에서는 실시간으로 주가 변동을 확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제 거래를 진행하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관련 뉴스와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 하나를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매매하며 그 종목의 미세한 움직임 습관까지 완전히 몸에 익혀버립니다. 이렇게 익숙한 몇몇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의 정확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식. 그가 오랜 세월 지켜온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결국 그의 투자법은 화려한 비밀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반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 배당이 함께 늘어나는 건강한 종목을 고르고 확신이 쌓이는 만큼 단계적으로 매수 물량을 늘려가며 캔들과 여러 보조 지표가 동시에 신호를 보내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움직이고 작은 수익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확정 지으며 손실이 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반등의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그날의 거래를 반드시 복귀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용기, 뉴스와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눈앞의 시세에 집중하는 냉정함,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유연함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도 이 노장 투자자가 70년에 걸쳐 완성한 지혜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투자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즐기는 태도를 가질 때 그 즐거움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상상하지 못했던 큰 자산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원칙 하나부터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려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후지모토 시게루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의 투자 인생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그가 일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로 불리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정립한 매매 방식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하는 독특한 곡선 분석법입니다. 그는 주가가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로 환산해서 그 수치와 주가를 각각 세로축과 가로축에 놓고 하루하루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 나갑니다. 이렇게 찍힌 점들을 이어보면 마치 시계 방향과는 반대로 도는 듯한 둥근 곡선 모양이 그려지는데 이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이 매수할 시점인지 매도할 시점인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곡선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둥글게 돌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은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힘을 모으는 시기이므로 이때가 매수의 적기이고 반대로 곡선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둥글게 꺾이기 시작하는 구간은 상승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매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진짜 매력은 단순한 가격의 오르내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와 평균선 사이의 간격이라는 심리적인 여백까지 함께 읽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주가를 평균선에서 한참 멀리 밀어 올려놓았다면 그 간격은 언젠가 반드시 좁혀지기 마련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지나치게 겁을 먹어서 주가를 평균선 아래로 깊이 눌러놓았다면 그 간격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마련이라는 원리를 그는 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이 곡선 분석법과 함께 그가 반드시 짝을 지어 살펴보는 것이 바로 거래량의 흐름입니다. 그는 가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반쪽짜리 분석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매력적인 자리에 있어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힘을 잃는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할 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거래량이 늘지 않은 채로 가격만 조금 오르는 모습은 진짜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면 그는 이것을 진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뒤로서 본격적인 매수에 나섭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첫날에는 오히려 몸을 사린다는 점입니다. 첫날의 폭발적인 거래량은 그날 하루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줄 뿐이고 그 관심이 다음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진정한 추세의 전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불꽃놀이가 한번 터졌다고 해서 그것이 매일 계속되는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래량이 늘어난 첫날에는 아주 소량만 매수해서 발을 살짝 담가두고 이후 며칠 동안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지켜본 뒤에 뒤로서 물량을 공격적으로 늘려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자금 관리에 있어서도 후지모토 시게루는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한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전체 투자 자금을 절대로 한 종목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강한 종목이라도 전체 자금 가운데 정해진 비율을 넘어서지 않도록 스스로 상한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안목을 가진 투자자라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 앞에서는 누구나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은 채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전체 자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남겨두는 습관을 지키는데, 이 현금은 단순히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시행에 옮기기 위한 실탄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급락해서 다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그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현금을 꺼내들고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못했을 우량한 종목을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현금을 그저 놀리고 있는 돈이 아니라 언제든 발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태도 덕분에 그는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오히려 남들보다 여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고, 그 여유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회고합니다. 그의 매매 습관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하나의 종목을 정할 때 반드시 그 종목이 속한 업종 전체의 흐름을 먼저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무리 개별 종목의 차트가 좋아 보여도 그 종목이 속한 업종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라면 섣불리 뛰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업종 전체에 훈풍이 불고 있다면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과 가장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을 함께 관찰하면서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가늠합니다. 그는 이것을 물줄기에 비유합니다. 큰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스르며 헤엄치는 것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힘만 빠질 뿐이지만,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타고 헤엄치면 작은 힘으로도 훨씬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별 종목의 매력에만 빠지지 않고 항상 업종이라는 더 큰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에 그 흐름 안에서 가장 힘이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렇게 업종의 순환이라는 큰 틀을 먼저 그려놓고 그 안에서 개별 종목을 선별하는 이중 확인 절차야말로 그가 실수를 줄이고 승률을 꾸준히 높여온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부분에서도 그는 아주 독특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목표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때 팔아야겠다고 미리 정해두지만, 후지모토 시게루는 숫자로 고정된 목표가를 정해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상승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순간을 매도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듯 완만하게 오르던 주가가 갑자기 가파른 각도로 치솟기 시작하면 그는 오히려 경계심을 높입니다. 그는 이러한 급등을 두고 마지막 불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매수세가 마지막으로 몰리면서 반짝 타오르는 것일 뿐 곧이어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만하게 오르던 상승 각도가 갑자기 가팔라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보유 물량의 상당 부분을 정리하고 이후 조정이 찾아오면 다시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순환 매매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가 앞서 강조했던 캔들과 여러 지표의 신호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습관과 맞물리면서 하나의 정교한 매매 체계를 완성합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산을 오를 때 정상 바로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내려오는 것이 정상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로 설명하곤 합니다. 심리적인 훈련에 있어서도 후지모토 시게루는 아주 구체적인 자신만의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한 감정을 오래 끌고 가지 않기 위해 그날의 매매가 끝나면 반드시 짧은 산책을 하며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화면 앞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좋은 자리가 보이더라도 이미 지친 상태라면 과감하게 그날의 매매를 마무리 짓고 다음 날을 기약하는 절제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시장은 내일도 열린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에 오늘 하루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태도는 그가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큰 부상 없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세운 원칙을 어기고 감정적으로 매매했을 때는 그 매매가 설령 수익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절대 칭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과정이 옳았던 것은 아니라는 냉철한 자기 평가야말로 그가 실력을 꾸준히 다져올 수 있었던 진짜 비결입니다. 경제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도 그는 나름의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순환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경기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누구나 낙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위험 신호를 켜두고 서서히 현금 비중을 늘려갑니다. 반대로 다들 비관적인 전망만 쏟아내고
시장 전체가 얼어붙어 있는 시기에는 오히려 매수할 종목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이러한 큰 흐름을 읽지 못하면 아무리 개별 종목 분석에 뛰어나도 결국 큰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즐겨하는 말 가운데 계절이 바뀌는 것을 거스를 수 없듯이 경기의 순환도 거스를 수 없으니 그 흐름에 순응하며 옷을 갈아입듯 투자 전략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과 앞서 설명한 미시적인 종목 선별 능력이 함께 어우러졌기에 그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몇 번의 큰 위기를 겪고도 흔들림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후배 투자자들에게 남긴 조언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자신만의 매매 기록을 남기라는 당부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익과 손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시장 분위기, 자신의 심리 상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까지 세세하게 적어두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준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미 없어 보이는 기록들이 몇 년, 몇십 년 쌓이고 나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유독 실수를 반복하는지,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유독 좋은 성과를 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 분석 없이는 아무리 오랜 세월 시장에 머물러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도 매일 밤 그날의 기록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부족했던 점을 되짚는 습관을 거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투자라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얼마나 꾸준히 지켜내느냐가 승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전문 용어나 복잡한 이론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천하는 꾸준함이야말로 진짜 실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시장과 마주하는 그 성실함이야말로 후지모토 시게루라는 이름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그가 남긴 곡선 분석법과 거래량을 함께 살피는 습관, 철저한 자금 관리와 업종 순환을 읽는 안목,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력까지 이 모든 원칙들을 하나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간다면 여러분도 어느새 시장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자신만의 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